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수능 영어랑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문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슬로건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독해, 수능 영어 수능 독해. 어쨌든 독해의 가장 기본은 문해력인데 당연한 거죠. 근데 문해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직역을 넘어 핵심을 간파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면 우리가 직독직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 수업의 수강생들 피드백을 잠깐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 제일 뒷부분에 있어요. 네, 이걸 조금 앞에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순서를 바꿨는데 나중에 댁에 가셔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수강생 피드백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독해 수업의 뉘앙스가 실전 독해에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을 잘 맞춰서 한다. 글의 읽기 능력을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해서 좋았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핵심을 보는 눈.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핵심. 그 다음에 끊어읽기 대신 느낌과 어감을 살리는 읽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뒷부분도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자, 수능 영어가 그동안 절대평가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봤던 고3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의 결과고요. 제가 이제 고2 이제 여름 독해 특강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해는 이제 고1, 2는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고3의 난이도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절대평가인데 왜 어려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와 난이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평가하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니까 그냥 체감상 그래 뭐 3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야 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을 뿐이지 그게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작년 수능이 3.11%였어요. 평가원장이 이제 이 난이도 때문은 아니고 그 문제 내부에 약간의 퀄리티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어서 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입장 표명에는 절대로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앞으로 쉬워지겠지 기대하겠죠. 자, 이번에 3월 모의고사는 4%였고요. 6월 모의고사는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지만 예상은 3%에서 4%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독해, 글을 읽는 훈련, 글을 읽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스킬을 부려가지고 여기만 읽으면 답이 나와. 그런 거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능 영어가 방심하면 큰 걸림돌이 되니까 꾸준히 잘 1등급을 만드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등 내신과 수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가장 핵심은 독해와 어휘죠. 요즘 내신도 사실은 문법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단어나 독해가 엄청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내신 자체도 지문 자체가 길고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해석해서 풀어야 하는 것들이 좀 요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해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교육학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요. 독해는 당연히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럼 글자만 단순히 읽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계된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구상적 활동. 그럼 구상적 활동이 뭐냐 했을 때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즉 직독직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이해, 즉 그 맥락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어렸을 때 초등이나 중학교 때 이런 훈련들 있죠. 뭐 직독 끊어읽기 어디 해오세요 이런 숙제를 해가거나 심지어 한국어 해석을 써가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습관 나중에 바꾸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물론 적당한 문장이 길거나 좀 필요한 곳에는 살짝 끊어 읽을 수도 있고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그 구조만 따라가거나 그냥 단어에만 직독을 하거나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핵심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한 핵심 학습 방향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독해력 향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해석을 쓰거나 해석지를 보거나 뭐 직독직해라거나 절대 안 되고요. 소재, 주제문, 답근거, 선지, 속어 등을 분석하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당연히 주제문이겠지만 주제문이 곧 답의 근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소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이 문제 풀어 요럴 땡 해줘 막 읽어요. 그러면 딱 읽고 응? 뭔 말이지? 또 다시 읽고 답이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번 무한 반복을 하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만 가는 거고요. 글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초반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 그거를 가장 잘 읽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 안에 핵심 화두가 들어있고 그걸 가지고 주제를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재를 찾는 훈련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끊임없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의 핵심 파악으로 정답의 확신을 얻는 거죠. 단순히 글을 읽어서 그냥 익숙한 단어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단어들이 이런 거니까 거기에 막 조합을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왠지 이럴 거야. 그게 아니고 지문에 반드시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그 표현, 그 문장을 가지고 정답의 패러프레이즈, 즉 재진술이죠.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영어의 가장 주 특징은 한국어와 가장 다른 그 큰 특징은 한국어는 하나의 텍스트를 쓸 때 어떤 고유명사나 어떤 그 지시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끝까지 똑같은 동일한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영어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계속 바꿔주죠, 표현을. 그래서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그걸 따라가야 되죠. 단어가 바뀌었어도 같은 걸 의미한다는 거를 따라가는 것. 그게 패러프레이즈인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학 할 건데 유형별로 풀이 전략. 이건 이제 왜 그 순서 삽입은 꼭 주제를 파악하지 않아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푸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집중 연습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직독직해. 직역이 아니라 의미 이해, 핵심을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뉘앙스 파악인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야, 감으로 푸는 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진짜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대충 찍는 거. 왠지 촉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어잖아요. 자, 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치. 글의 분위기나 글의 주제가 이런 것 같아 라는 그 눈치. 그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는 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어랑 영어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내가 여기를 놓쳤네 라는 그런 단서가 없는 한 처음에 직관적으로 썼던 답이 맞죠. 사실은. 네.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 뉘앙스를 파악하는 훈련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어휘력 강화입니다. 요즘에는 수능 독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사전적 첫 번째 단어 뜻만 나오지 않죠. 정말 다양하게 의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이어나 혼동 어휘까지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 6월 평가원 34번 지문이었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샘플로 넣어놨는데 이게 34번 지문이 이번에 오답률 1위였고요. 이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인 거죠. 자, 글을 읽을 때 제가 여기에 보면 하이라이트 진하게 체크한 단어 그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약간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연하게 된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연결어를 체크해 놨어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페이지 모든 문장에 집중하지 않죠. 어떤 부분은 클라이막스야. 여기는 중요해. 그래서 막 집중해서 보고 또 안 그런 건 조금 스킵하기도 하고 이러죠.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약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강약을 둬가면서 여기가 핵심이네 이 눈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을 읽을 때 제가 첫 번째 줄에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이게 바로 이제 소재고요. 그 소재를 가지고 이게 어떨 거다라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제 재진술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에 세 번째 줄에는 여기 중반부 그다음에 마지막에 진하게 체크되어 있는 문장이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동일한 의미고 이 세 개가 전부 다 답의 근거이죠.
그래서 그 재진술하는 걸 찾아가는 거고 그게 곧 답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연결어죠. 영어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특징인데요. however가 있고 마지막에 in the last analysis가 있는데 the last analysis 애들이 마지막 분석에 이렇게 직역해서 틀렸죠. 사실은 이 표현은 결국, 따라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however 여기 중간 부분은 아이들을 혼돈시키려고 어쨌든 이게 고난도 문제 3점짜리이기 때문에 앞에까지 주제를 막 얘기하다가 살짝 끼워넣기식 했어요. 주제가 살짝 반대되는 방향을 바꿨죠.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에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좀 약간 흐름을 꺾는 부분을 잘 눈치를 채서 이런 부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다시 마지막에 주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잘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어 너무 중요하고요. 선지를 다 소거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작년 수능 34번 제일 오답률 높았던 문제는 선지에서 1번, 3번 중에 가장 오답률 이제 그 정답률에서 이제 혼동이 됐던 문제였는데 부사 단어 하나 때문에 1번이 안 되고 답이 3번이었던.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되고 안 되는. 그걸 의도적으로 내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게. 그래서 선지를 딱 보고 그냥 이거 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 자체에서 어떤 단어 때문에 답이 안 되는지를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스스로.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선지를 쓱 보고 이거 같아 이렇게 해서는 함정에 빠지죠. 자, 그래서 이 글을 읽는다는 건 강약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다 잘 가지치기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역은 절대 안 되고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하게 체크한 문장들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단어나 이런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구조도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과제 해왔던 흔적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해오라고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체크를 해와서 저랑 수업 시간에 저는 직독직계로 다 해석을 해주는 수업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해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해요. 이거 소재가 뭐야? 주제문이 어디 있어? 이건 왜 답이 안 돼? 이건 어떤 의미야? 이걸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수업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샘플로 넣어드렸던 그 지문에서 그 하이라이트 해놨던 그 3개의 문장이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아까 강조드렸던 뉘앙스 파악, 즉 단어 직역이 아니라 의미 이해고 핵심 파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만 약간 샘플을 가져왔는데 두 번째 문장이 아까 이번 6평 34번 문제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이 3줄에 해당되는 엄청 긴 문장의 결국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현재의 예술적 평가는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걸 딱 읽고 예술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이게 딱 캐치가 되면 정말 잘하는 독해예요. 그런데 정답지 해석에는 이렇게 3줄로 엄청 길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핵심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지 해석 절대 참고하는 거는 안 되고요. 일단 처음에는 본인이 글을 읽어서 그 핵심 뉘앙스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단순 직역을 피하면서 이 문장의 어감, 뉘앙스를 심플하게 표현하는 거,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하고요.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도 수능 기출인데 첫 번째 문장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시면 일반화가 promote cognitive economy, 이게 원래 정답지 해석이 일반화는 인지 경제성을 촉진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게 한국어로 와닿지 않죠? 인지 경제성을 촉진한다.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일반화는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험을 봐요. 아이들한테 독해 과제 내준 것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애들이 이 문장의 핵심 뉘앙스를 과연 파악했을까? 약간 어렵거나 좀 헷갈리거나 이런 문장들을 취합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일반화, 효율적인 생각, 위로, 화살표 위로. 그러면 너무 잘 쓴 정답이죠. 이해를 한 거죠. 이렇게 긴 문장도 간단히 이렇게만 쓰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독해, 뉘앙스 캐치하는 이제 시험도 같이 봅니다. 시험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죠. 다 이렇게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제에서 내줬던 독해 지문 중에서 이렇게 문장들을 꺼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핵심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이렇게 시험을 매 시간 보고요. 단어 시험도 보지만 저는 이제 독해 뉘앙스 시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휘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휘력 강화와 맥락에 따른 의미 확장 훈련. 즉, 단어를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를 그냥 껴맞추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이게 전부 다 이것도 다 평가원 수능에 나왔던 문장들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카운트 하면은 계좌 이렇게 알고 있죠. 뱅크 어카운트.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은 뭐 이야기, 설명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성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죠. 이게 빈칸 답이었어요. 애들은 단어 뜻을 모르면 선생님 문맥에서 유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그건 못 풀어요. 네. 그래서 어카운트가 중요성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펙트도 보통 사람 이제 어펙트 영향을 주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펙트 명사로 감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핵심 키워드로 나왔던 문제들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temporal resolution도 애들이 일시적인 해결책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절대 아니죠. 시간 해상도. 템포럴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일시적인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로 자꾸 대입해서 풀다 보니 글을 오역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요. 그래서 단어도 이렇게 좀 맥락에 따라서 다이어나 그 맥락에서 요구하는 의미를 캐치하는 그 훈련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어 시험을 좀 이런 식으로 보고요. 한 번 볼 때 이제 개수는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단어 시험 범위가 좀 다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면 첫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데이 1에서 데이 5까지 외워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통과한 학생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있겠죠. 그럼 통과한 학생 그 다음 범위의 진도를 더 나가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또 다시 제시를 봐야 되고 이제 이런 패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학생들에 맞춰서 다 다르게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학생 선생님 저 이번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다고 그래서 단어를 데이 5개씩 하겠다 이런 학생도 있고 저는 데이 3개씩만 하겠다 이런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서 그 단어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단어 시험지는 조금 다 개별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개수의 80%가 넘어야 통과 기준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크게 학습 방향의 세 가지는 독해를 분석적으로 읽어야 되고 독해 뉘앙스를 이해해야 되고 단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수업의 목표는 결국 단어 직역이 아니라 핵심 의미와 표현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고요. 주제의 재진술이나 패러프레이징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답의 근거로 삼아서 답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분석 과제와 적극적 질문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매 시간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해서 시간 배분이나 어떤 실전 문제에 대해 감각을 길러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수업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거지만 문장의 핵심 뉘앙스 시험을 계속 꾸준히 보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고3 졸업생들이 피드백 쓸 때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문장의 핵심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이 좋게 평가해 줬었어요. 그다음에 핵심 주제 흐름 파악하는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 혼돈어 이런 풍부한 어휘력 강화하는 훈련. 그다음에 능동적 참여.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또 수업 끝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질문하고 답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매 시간 연습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제를 요일별로 나눠서 줘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업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토일 이렇게 제가 마지막 수업 끝낼 때 슬라이드에 띄우거든요. 그 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일에 해당되는 과제를 해가지고 오면 절대 과제도 밀릴 리가 없고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겠죠. 자, 저희 수업 일정은 개강이 7월 21일이고요. 네,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총 4회차 수업인데 1회차 때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단어 시험도 볼 겁니다. 네. 저는 첫 시간부터 다 그냥 봐요. 아이들이 숙제 해온 게 없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그 내공이 있는지 일단 다 테스트를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그 모의고사 본 걸 가지고 독해 학습 및 분석 방법을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글을 읽어내려가는 방법을 첫 시간에 다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뭐 막막해 하거나 저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2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고난도 주요 유형 연습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이제 주중 주간지와 모의고사 테스트지 이런 게 과제로 제공될 겁니다. 자, 수업 구성은 이제 오자마자
딱 이제 아이들이 딱 수업에 딱 와서 과제한 거 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단어 시험과 아까 문장 핵심 파악 테스트를 보고요. 그다음 바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는 풀 세트로 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주요 유형 18문제만 볼 거예요. 틀리기 쉬운 되게 주요 고난도 유형만 보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수업 때 같이 과제 내용 분석하고 그다음에 독해 과제 해온 것 같이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재시험 보고 그다음에 질문 뭐 이런 거 하고 가면 됩니다.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지, 독해 유형별 주간지랑 모의고사 분석해 오는 거, 그 다음에 어휘, 암기해 오는 것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계속 제가 설명회 할 때 사실은 이거를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꼭 수업을 뭐 듣든 안 듣든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 만났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이거든요. 방법, 방향 이게 흐트러진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강조드리자면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독해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을 해석지를 보고 읽거나 절대 안 되고요. 글을 다 한국 해석을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끊어읽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단어를 너무 많이 찾아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단어를 먼저 모르는 단어를 싹 보면서 다 체크해. 그리고 단어를 다 찾아놔. 그때까지 하면 이제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그다음 안 읽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단어 찾느라 메인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어는 정말 그냥 단어를 100% 안다 해도 독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 줄거리를 찾아가는 거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를 하나 다 직역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뭔지 맥락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 눈치를 길러내는 그 센스를 길러내는 훈련인 거죠. 마지막은 단어 암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중요하고요. 어휘력은 외국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많이 암기해야 됩니다. 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